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3월 3일 월요일, 일요일 같은 월요일, 날짜를 헷갈리기 쉬운 3월 3일. 왠지 오늘까지도 3월 1일 휴일인 것 같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제주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고요. 또 제주 앞바다 지역에는 풍랑경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특히 바닷가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3월의 시작, 봄이 오는 걸 겨울이 시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오늘도 저희가 생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죠. 주주들이 참석하는 최고위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최고위 회의.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3577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금이 너무 적어서 허탈합니다. 조금 더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배당을 기다리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 시장이 좀 부적합하다라는 지적들도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전통적인 제조업 또 기술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업들은 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금 줄 돈이 많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하고요. 1734님.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주주들이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정욱님은 휴일 생방 감사합니다. 저 노원구에 거주하는데 혹시 전시회 티켓 당첨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이라는 전시회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티켓을요 하루에 2분께 2장씩 총 4장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말머리에 전시 이렇게 달아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개인정보 관계로 문자 메시지로만 신청받을 수 있다라는 것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안 봐도 오늘은 보합일 것 같습니다.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1포인트도 안으로 1포인트도 안 내릴 것 같습니다. 휴장이니까요. 오늘 휴일이어서 오늘은 증시가 열리지를 않고요.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우리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다 3%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어찌된 일인지 또 미국에서는 또 다른 관세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매주 쏟아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미스쿨 시간입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를 맡고 계시는 김학균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배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장 너무 배당이 짜다. 사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대규모로 투자 많이 하고 이런 중후장대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내에 유보시켜야 될 필요성은 산업구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업구조가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일본과 중국이 비슷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과 같은 나라보다는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게 뭐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일본과 중국보다 낫다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배당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주식시장이 선순환이 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 내재가 된 구조적인 위험이 뭐냐 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 기업이나 뭐 거기 고용된 사람들은 이 기업이 오래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있는 주주들은 쉽게 사고 팔면서 자기가 투자한 기업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개인 투자가들의 1년에 회전율이 뭐 한 300%라는 거 아니에요?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럼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의 이해관계는 굉장히 단기적일 수가 있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긴 호흡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배당과 관련한 그런 어떤 그 의사결정도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배당을 주게 되면 뭐 투자 오래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주가의 흐름을 자기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꾸준히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내가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렇죠.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100% 선이고 회사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다른 나라 수준으로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주주가 가진 단기적 시각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진 장기적인 어떤 관점이 배당을 통해서 뭔가 좀 좁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주주들에게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뭐 배당을 못할 수도 있죠.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그 이유를 말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건데 좀 한국은 저는 뭐 구조가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산업 구조의 특성이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지만은 그것을 소명하는 거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산업의 업종에 따라서 뭐 첨단 산업 계속해서 이른바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 그런 산업인지 아니면 현금이 좀 남았을 때 그냥 의미 없이 유보만 하고 있는 업종인지도 따져보고 접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은행 지주사들이 배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은행 지주사들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은행은 약간의 이제 공적인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행은 별로 소위 말하는 오너가 없어요. 그쵸. 오너가 없어서 배당을 안 해야 될 그런 것도 사실 없었는데 그동안 뭐 은행이라고 하는 이제 은행의 주주들, 은행의 요구가 되는 어떤 사회적 책무들, 예컨대 뭐 자영업에 대한 지원, 뭐 어느 정도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은행은 공적인 어떤 일을 하고 또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 원리금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의 기본적인 자본주의 경제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적 통제를 받는 게 이제 맞기는 한데 한국은 전 그 불균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의 금융업종 지수가 지금 아마 한 4,500포인트 할걸요. 이게 우리나라 업종 지수가 80년 1월 4일 다 100으로 출발했어요. 아하, 업종별로. 예.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평균은 네. 한 2,600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한 45년 동안 27배 올랐는데 은행 업종은 4, 5배밖에 못 올랐어요. 은행의 예금만 해도 이거보다 더 나왔어요. 그럼 이 불일치는 근데 한국 주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유럽 주식들의 주가도 2000년대 들어 은행주들의 주가도 그렇고 제 생각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금융업의 공적 성격과 사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주주들이 가지게 될 어떤 사적인 성격의 균형이 전 깨졌다고 생각해요.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거라 그럼 저는 상장을 시키지 말았으면 옳다고 봐요. 상장을 안 시키고 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적인 통제로 이건 공적인 인프라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금융업종은 많이 벌기도 힘들어요. 한국도 금융업이 돈 많이 벌면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이자 장사에서 번다. 그렇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금융업종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틸리티처럼 배당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관주도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그걸 잘 활용했다고 봐요. 배당을 굳이 뭐 안 해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여러 가지 눈치 보다가 주주환원 늘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올랐던 건데 근데 장기적으로 배당을 뭐 끝없이 늘리거나 이러기는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은 뭐 주가가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좀 사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져요. 그렇죠. 배당을 더 늘리기는 힘드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꾸준하게 배당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한국에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제 생각엔 금융주들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또 네, 기회가 기회가 될 수도 되죠.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래서 이해관계가 일치되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최대 주주이거나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워낙 그런 관여가 심하니까. 네. 시장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 우리 증시가 뭐 하루에 막 3.4% 정도가 빠졌어요. 코스닥 공이. 웬만한 기업들은 다 3%씩은 네. 빠지는 것처럼 약속을 해놓고 빠진 것처럼 이게 관세 때문일까요? 어떤 뭐 여러 사실 가지가 관세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저는 좀 형광등 같을 때가 있어요. 불을 켜면
불이 깜빡깜빡하다가 꺼지거나 켜지잖아요. 한참 스위치를 있다가. 누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지난주에는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관세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집권하자마자 이 뭐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데 관세를 한 달 유예해 줬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하겠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 뭐 이건 사실은 지난 주말에 나왔던 새로운 뉴스였고요. 또 지난주에 미국의 소비 지표들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 컨퍼런스 보드의 개인 소비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거 안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저는 관세 정책의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철강이나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게 미리 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죠. 그럼요. 나중에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땡겨서 사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낮춰도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그럼 고금리가 아직도 뭐 4.2%대 10년짜리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소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엔비디아죠. 저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주가 그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까지 이야기고요. 금요일 밤 이후에 미국 시장이 한번 열렸고 네. 했는데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했고 또 그 요즘은 사실 뭐 가상자산 전 이거는 사실 가치를 잘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어쨌든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어떤 잣대가 되는데 비트코인이 우리가 거래 마칠 때 한 8만 4, 5천 불 했잖아요. 네. 지금 다시 9만 3천 불까지 갔기 때문에 또 일본 증시도 한 1% 정도 오르면서 오늘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험했던 흐름보다는 조금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싶습니다. 조금은 이제 진정을 찾을 수는 있는. 하지만 또 불확실성은 도처에 여전히. 있고. 네네.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관세 전쟁 네. 이런 거는 그냥 상수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어느 나라에 어떤 품목으로 네. 얼마만큼의 뉴스가 나오느냐. 또 네. 가장 최근에는 목재 수입. 뭐 물론 네. 이거는 뭐 캐나다를 타깃이라고 한 거라고는 합니다만 요거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를 좀 누를 수 있는 심리적인 좀 그렇게 억제 요인은 늘 될 되겠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근데 이제 우리 주가가 저는 뭐 올해 한국 시장을 볼 때 그래도 미국보다 성과도 좋고 지금 한 올해는. 5.5% 정도 코스피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작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또 오랫동안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관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상당히 나쁠 것까지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올라갈 때마다 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랑 네. 저는 트럼프 이렇게 그 부통령 벤스까지 그 듀오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야, 참 이거 예측하기 힘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금융시장은 계속 좀 억누를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주 저는 뭐 이 엄밀한 기준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뭐 한 2,5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이 그런 악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네, 아하. 버티네 이런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번에도 어느새 주가가 한 300포인트 작년 말보다 올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2,700 정도 가게 되면 또 이런 악재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할 텐데 아무튼 좀 불확실성 자체가 이게 뭐 어떤 효과를 주느냐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나 한국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싸졌을 때는 악재에 좀 둔감해지고 즉 네. 거의 다 반영이 이미 됐다라고 네. 느낄 수도 있을 테고 반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악재에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네. 그래서 뭔가 마음 편하게 그냥 랠리를 펼치기에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랠리를 펼치기에는 뭐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나 기업익 이런 것들이 좀 좋지는 않아 부족하죠. 보이고 다만 이제 작년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 뭐 거시경제 변수나 기업 실적과 같은 소위 펀더멘탈은 되게 나쁘지만 주식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개연성은 있는데 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혹은 그 과정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입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 들어서도 우리 증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도 외국인은 거의 월별로 따지면 7개월 연속 네. 순매도세이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 어쨌든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미국의 기축통화국인 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제 뭐 그런 영향이 있을 테고 네. 또 관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한국을 꼽는 건 또 나름 네. 또 타당한 지적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을 테고 또 세 번째는 저는 중국도 중국이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쏟는데 저는 뭐 중국 주가 자체도 뭐 한국은 작년에 조정을 받은 중국은 사실 장기간 한국보다 성과가 나빴던 시장이니까 중국은 그랬죠. 나름의 기저효과로 뭐 펀더멘탈보다는 중국 금융시장이 뭐 저는 뭐 올해는 좋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실물 경제 자체는 참 생각보다 잘 회복이 더디네요. 그럼 이제 한국과 같은 나라가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시각이 외국인들 매매에 저는 투영돼 있다고 봅니다. 중국 이야기도 뒷부분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팔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뭐 작년에는 한국을 팔았다기보다는 삼성전자를 판 것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많았고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 삼성전자 지난해 이맘때 20%였고 제 기억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시계를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한때는 코스피 200 중에서 30% 이상 비중이 그렇죠. 올라갈 있었죠. 것 같아서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규칙을 바꿔야 되나 막 이런 말까지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스피 중에서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16% 네, 네.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암울한 단면 아닙니까? 증권가에서는 지금 어떻게들 보고 계시나요? 삼성전자가 좀 제대로 반등할 수 있는 시간, 계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고 예. 근데 새로운 AI용 칩에 대해서는 삼성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니까 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뭐 좀 보여준 모습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작년까지 삼성전자 주가를 설명했던 중요한 거는 뭐 기존에 뭐 디램이나 이런 사이클 랜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들이죠. 범용 제품들은 그 업황이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업 실적보다 요즘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수출하는 제약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약회사의 실적은 분기별로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데이터가 아주 굉장히 많죠. 잘 나오는 나라라서 그 회사가 속한 예컨대 뭐 충청도의 그 수출 실적을 봐가지고 실적을 가늠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수출입 실적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나라입니다. 매월 1일 되면 척 나오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수출이 1, 2월 전체적으로 좀 줄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뭐 확인 이런 거보다는 기존에 잘해왔던 업황 사이클도 좀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런 게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특별히 나쁘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진 거는 이제 공이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잘하던 레거시 D램이라고 네. 하는 것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수출이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또 가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조금 이제 터널의 끝이 언제쯤 나올지는 한참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잠깐 그 수출 이야기해 주셨는데 1월, 2월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설이 있었던 달이 좀 달라서 1, 네. 2월 좀 합쳐서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한 4.5% 정도 네, 수출이 좀 줄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반도체 가격 떨어진 게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는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관세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기 전에도 이제 수출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환적인 사이클로 보면은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둔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뭐 전망은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게 뭐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또 관세까지 더해지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어지간히 나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잘 되잖아요. 근데 현대차 주가는 20만 원을 하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히 나쁠 거다라는 건 이제 주가가 투영하고 있는데 아하. 이제 제 생각에는 순환적인 사이클에서 수출이 둔화가 될 거다. 혹은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못할 거다. 이건 예상된 기대치인데
이제 관세는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트럼프가 우리가 계측은 못하지만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액션이 나왔을 때 한번 기대가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뭐 엄청나게 새로운 뉴스라고 보기는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미리 주가에 투영하니까요. 뭐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 수출 줄고 이런 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주가가 먼저 내려가 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만큼의 그 정도 충격인가를 또 네. 따져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반도체도 그러면은 수출이 좀 준다라고 하면 이 바닥을 언제 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그러면 주가는 얼마를 선행을 해서 네. 언제부터 의미 있는 바닥이 나올 것인가를 또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럼요. 네. 근데 아직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아직 명확히는 나오질 않아서 그럼요. 네. 계속 불확실성이 있으니 뭔가 좀 투자 심리가 반도체 쪽으로 좀 확 개선되기는 더 어렵겠네요. 당장 올라가긴 어렵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가가 턴어라운드하는 시기를 잘 알면 좋은데 저는 뭐 본질적으로 그런 걸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녹아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뭐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럼 제 생각에는 한번 또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다만 뭐 이제 이런 뭐 어떤 반전의 트리거나 이런 건 저는 알 수는 없다고 보지만은 지금 제 머릿속에는 뭐 당장 나오기보다는 뉴스 플로우 자체는 조금 투자자들을 좀 불확실한 요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주변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악재가 반영된 가격인 건 맞지만 시간이 네.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 본인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자기 전략에 선택이죠. 따라서 네. 그렇죠.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앞부분에서 잠깐 그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지난주에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예상치 정도 혹은 예상보다 약간 더 좋게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정작 주가는 크게 떨어졌단 말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게 그 아주 좋은 기업 네. 저는 투자할 때 낭패 보는 게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잘못된 기업을 나쁜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망하거나 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런 기업을 주식을 사게 되면 아무리 장기 투자해도 회복이 안 되고요. 네. 저는 이런 기업보다 훌륭한 기업을 사는 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망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 훌륭한 기업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사게 되면 그 주가 의 여러 가지 기대가 앞당겨서 투영이 되게 되면은 저는 투자하기엔 안 좋은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꼭 뭐 엔비디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조금 더 자세히 또 잘 아는 사람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저처럼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왔죠. 아침에 나왔던 엔비디아 실적 너무 좋았어요. 네. 뭐 총 마진율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 총 마진율 자체도 저의 평가로는 참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 마진율이 계속 혹은 그런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는 그 고잉 컨선이라고 하는 영속 기업을 가정하거든요. 네. 이런 속도로 하게 되면 지구의 경제 규모보다 우량 그 성장주의 경제 규모가 더 커지는데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저는 이것이 과잉 기대의 산물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 주가가 중간중간 실험이 있었어요. 8월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에 투자자들이 그 관심 있게 아주 열광했던 종목들을 보면 EPS 증가율 전망치가 언젠가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사실 엔비디아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기대치를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미스를 하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제 생각엔 고점에서 한 20, 30%는 밀려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고점에 못 팔아요. 근데 그런 성장주 주가는 엔비디아가 20% 넘게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오뚜기처럼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엔비디아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종목은 한 25%나 30% 정도 빌리는 게 이게 주식 투자의 어깨 같아요. 어깨요. 내려오는 어깨요? 내려오는 어깨죠. 고점에서. 근데
사실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본전 심리는 심지어는 내가 주식을 산 매수 단가가 아니라 내가 못 팔았던 고점이 본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25% 30% 밀리면 못 팔죠. 오히려 되사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그 기대는 검증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해요. 미래에 잘 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미래를 지금 검증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이 싸졌을 때 사시면 안 돼요. 예컨대 어떤 회사가 PER이 기업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PER이 한 60배, 70배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이 뭐 한 20, 30% 밀리고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조금 하향 조정되고 그러면 6, 70배 되던 PER이 한 30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PER이 싸졌으니까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배도 비싸요.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싼 가치주를 산다는 거는 PER 10배 미만의 뭐 배당을 주고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를 몇 비율이죠. 배를 주고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본질적으로 지금 검증되기 힘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믿으면 PER이 50배 하던 게 60배도 가고 70배도 가고 80배도 가는데 그 기대가 꺾여졌을 때 싸다고 물을 타면 그때는 PER이 계속 낮아지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는 검증될 수 없는데 대중이 믿을 때와 의심을 가졌을 때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지만 과거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 꺾이는 패턴 저는 뭐 25% 30%라고 보면 아직까지 엔비디아도 뭐 그런 실험에는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8% 밀렸잖아요. 네.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네. 엔비디아가 작년에도 한때 10% 밀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다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성장주의 주가가 돌아가는 패턴에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속성을 이해하고 성장주를 투자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 얼마나 성장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네. 주식 투자자라면 그 성장의 기울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00%씩 성장하던 회사가 50% 성장하면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한 게 그게 시장의 시장의 모습이고.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한국의 화장품 주식이 과거 2014년 15년에 꺾일 때 다 그런 경로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5%씩만 성장하던 회사가 어느 분기에 한 15%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면 또 주가가 폭등하는 게 또 그럼요. 네. 주식 시장의 또 생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딥시크가 공개가 네네. 됐을 때도 한번 쇼크가 있었고요. 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네. AI 시장의 어떤 그 개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주가 흐름도 춤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번에 딥시크를 보면서 느낀 게 참 네. 우리가 세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많구나. 네. 그 어떻게 보면 딥시크라고 하는 게 우리 그 AI라는 게 미국이 그냥 하는 걸로 우리 알았잖아요. 네. 미국이 그냥 주도권을 갖고 다른 나라들은 별 볼 일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로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진 건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영원한 것 같은 것도 미래는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 기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하는 데는 늘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저는 사람들이 더 방심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대중들이 예컨대 PER이 70배, 80배 된다라고 하는 이익 대비 주가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딱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면 너무도 훌륭한 기업을 주고 사는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나 아니면 팡이라든가 잘 나가는 기업들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이런 그 투자자들과 만나보면 의외로 PER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렇죠. 뭐 무슨 PER 무슨 구닥다리 같은 얘기야 이렇게 좋은 기업이. 근데 밸류에이션 그런 거는 다 옛날 지표다. 그런 건 없어요. 예, 특히나 기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기업이 좋은 성장의 속도로 가더라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가는 또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주느냐, 네. 기대 이하의 것을 발표하느냐 네. 이게 또 핵심이기도 그런 하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주식 투자가 또 어려운 이유기도 네. 하죠. 저희가 잠시 지금까지 정리된 뉴스 또 들어보고 개미스쿨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이 느낀 사회 갈등 정도가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 유형은 진보와 보수 갈등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민 한 명당 돼지고기 소비량 추정치는 30kg으로 평년 소비량보다 6.8% 늘었습니다. 이는 닭고기와 소고기 소비량의 약 2배입니다. 지난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26조 1966억 원으로 8년 사이 86%가량 증가했습니다. 3월 개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 신청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가고 있고요. 앞에서 잠깐 엔비디아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얼마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테슬라 주가도 많이 빠졌고 네, 또 그 한가운데서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게 또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그 소위 서학 개미들이 거의 이제 해외 투자라고 하지만 네. 한 90% 이상이 미국 주식이고요. 그렇죠. 예. 또 미국에 상장된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물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일부 종목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까지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한국 서학 개미들 투자 1, 2위를 다쳤는데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이제 주가가 올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많이 투자하고 있는 10개 종목 안에 테슬라의 2배인지 3배인지 잘 모르겠지만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 또 ETF에 투자한 것도 있으니까 서학개미들의 압도적인 선호 종목이 테슬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게 저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이런 주식들은 사실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에 취약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도 그런 범주에 좀 속하는데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그동안 약진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못 미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잘 해왔는데 저는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 또 테슬라 자체가 중국 상해에 큰 공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 주주들에게 좀 좋은 쪽으로 작동을 했는데 길게 보면요. 트럼프 당선 이후로 조금 재발등을 찍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미국의 작년 11월 대선을 전후로 해서 거의 단기간에 2배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엄청나게 또 올랐다라는 것도 일종의 또 부담이었을 그럼요. 수도 있겠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반사 이익도 많이 받지만 유럽 쪽이나 이런 곳에서는 테슬라를 사지 말자 이런 또 불매 운동도 벌어진다고 하고 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얻는 것도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겠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중 갈등 그 한복판에 테슬라가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중국의 큰 팩토리를 갖고 있기도 하고 상하이 네. 팩토리 또 중국 시장에서 과연 이 자율주행 승인을 원활하게 내줄 것인가. 네. 이것도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급하게 받은 데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엄포 아니야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을 가하니까 뭔가 이제는 참 그런 이게 지정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것도 투자할 때 좀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받는 건데 네. 사실 한국 시장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못 올랐던 이유도 저는 뭔가 세계화의 논리가 후퇴하고 미중 간의 갈등에 유탄을 맞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테슬라도 한편으로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주식은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를 어쨌든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보호무역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계측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를 높은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주가가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또 시장의 기대치는 또 많이 빠져 있다. 그럼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또 악재가 반영되어 있는 가격 또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전문 용어로 물타기를 합니다. 네. 마이너스 40% 된 거. 근데 두 배 더 사면 마이너스 20%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예. 반등할 때 빠르게 내가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또 막연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참 뭐 이게 공장님 같은 말씀을 드려서 너무 송구스러운데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게 물타기 하면서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물타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사면 물타기예요.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럼 거기에 전제가 돼야 될 거는 내가 그 주식을 살 때 사고 나서 좋다고 샀겠지만 네. 지금도 그 주식 사는 게 최상의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내가 어떤 주식의 주가가 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만 원도 싸니까 생각했던 거예요.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그 주식이 7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애초에 가졌던 만 원의 가치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혹시 만 원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린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저는 셈하고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 보면 정말 물타기뿐만이 주가가 한 50% 60% 밀려도 네. 들고 있어서 돈 번 사람도 봤어요. 아하. 근데 더 많은 실패를 본 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주식을 사다가 어려워진 분들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은데 가용 자산이 다 거기 그냥 그럼요. 묻혀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가격보다는 대체로 저는 시장이 늘 합리적이진 않다라고 보지만 대체로 내 판단보다는 시장이 오른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는요. 예. 나의 판단보다는 시장이 오른 대체로 경우가 맞죠. 많다. 근데 내가 예.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만 보시고 하는 물타기는 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그런 게 없이 그냥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물타기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전략이라든지 가치와 가격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 저 숫자를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말려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딱인 것 같네요. 네. 원치 않게. 앞에서 잠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상회담 같지 않은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정상회담에서 서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삿대질까지 하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 봤거든요. 네. 이 장면 자체는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뭐 그 지정학이나 이런 거보다는 참 세상이 어떤 일이도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특히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 어쨌든 뭐 지금 주목을 휘두르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막 그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렇죠. 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약속의 서름을 겪고 있는 건데 사실 외교 무대는 그 냉정하고 냉엄한 게 현실인 그럼요. 거고. 우리가 또 이미 뭐 그 남의 일처럼 말할 필요 없는 게요. 우리가 한미 FTA를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 끝에 2007년인가요? 네. 우리 왜 비준을 했고 미국에선 4년 늦게 2011년쯤에 비준을 했잖아요. 네. FTA는 사실 우리가 관세에 물리지 않고 서로 교류하는 건데 트럼프 들어와서 우리가 2019년에 협상을 해가지고 픽업 트러블에 대해서 이미 양보한 사례가 있죠. FTA 재협상을 했죠 한미 FTA. 네, 재협상을 했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FTA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은 뭐 네. 우리가 그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지렛대로 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좀 요즘 좀 너무 나이브하다, 순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런 것 없이 막 뭐가 막 휙휙 날아다니고 있는 막 주먹이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고 그러게. 그래서 또 이제 예상하기도 더 쉽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일단 그 전쟁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를 놓고 보자면 그래도 증시의 반응을 놓고 보면은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지연되는 듯다는 리스크나 어떤 두려움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종전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저는 한국에는 이게 뭐 호재, 악재 다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그럼 대만은 어떨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대만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대만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다 그러면 제 생각엔 이거는 본질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안 날 가능성이 절대적인 기준은 높죠. 전 그렇게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5%다. 네. 절대적으로 확률이 낮아요. 근데 그 확률이 10%가 됐다. 그러면 역시 절대적으로 벌어질 확률은 낮지만 그 2배가 높아진 확률에 맞춰서 또 자산 가격이 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긴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만에서 나온 뉴스들 중에 주목하는 거는 이제 대만 사람들이 TSMC는 미국 방 나가면 안 돼. 그럼 가장 핵심적인 건 대만에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 있어야지 TSMC가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커머디티의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저는 뭔가 이제 대만 사람들이 TSMC라고 하는 게 자기들을 지키는 어떤 정말 마지막 방어선 같은 최고의 보루 같은.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 대선에서 이기자마자 높은 공정의 파운드리 사양도 미국에서 지어야 된다 이런 주장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피닉스에서 돌아가는 거는 4나노 이제 이하의 상당히 저사양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할 거고요. 뭐 한국 시장에 이게 그럼 100%뭐 악재냐? 또 그런 건 아니죠. 또 대만과 한국이 또 약간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대체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이 그런 요인들이 주식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마치 트럼프가 이제 블랙홀처럼 모든 걸 이제 미국으로 끌어들여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정학적인 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물론이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도 또 언제 변수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이번 주에 미국의 2월 제조업 지수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데이터들을 보면 하나둘씩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감지가 되거든요. 네. 저는 둔화되는 게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늘 팽창하면 수축이 되고 수축되면 또 팽창하고 이런 자연적인 순환의 과정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이 과잉 팽창이었어요. 재작년에 GDP 성장률이 2.9%, 작년이 2.8%였죠. 미국의 잠재 성장률 한 2%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경제 지표 역시도 우리가 어떤 예상치를 가질 따름이지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 재작년 시작할 때는요. 미국 경제를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추정치가 재작년의 성장률은 한 0.4, 0.5 할 거다. 2023년 초에는요. 네. 근데 그의 성장률이 2.9였어요. 작년 시작했을 때 작년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1%대였는데 2.8 했어요. 경기 침체 올 것이다 했는데 생각보다도 좋았죠. 훨씬 더 성장을 또 한 뒤집어서 말하면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고 근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가 넘어요. 장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지는 봐야 되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그렇게 뜀박질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더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시장의 기대치 자체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뭐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기대치가 사실 높다는 거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낮은 성장률을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가 좋았냐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GDP의 7%가 넘는 재정 적자를 낸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정치인들이 쓰던 돈을 줄이는 건 매우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는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정부 효율부잖아요. 막 공무원들 예산 줄이는 일. 닥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에서의 어떤 긴축이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 경제가 2% 이상으로 성장 가능할까? 사실 2%는 그냥 잠재 성장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그러면 저는 작년보다는 미국 경제가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잘 안 꺾이면서 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였잖아요. 예. 헤드라인 소비자 어느새 3까지 갔어요. 그럼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가 되면 이게 뭔가 경제에
굉장히 좀 이제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올해 미국 경제는 작년 재작년과 조금 다른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팽창을 거듭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야 미국 경제 계속 뜨거울 수는 없어 침체가 올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계속 더 성장하니까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순응을 한 거죠. 네, 아니, 손을 맞아. 들어버린 거라고 봐요. 미국은 계속 네. 올라갈 거야, 계속 성장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기대치가 모두 다 반영된 지금부터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저는 거.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요거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제 시간이 한 1분여밖에 안 남아가지고 중국에서 최대 정치 행사가 열립니다. 네. 양회. 네, 중국 경기는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움직임을 조금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보이지만 예. 정책에 비하면은 아직도 아하. 좀 그 차가운 것 같아요. 실물 경기는. 네, 그래서 저는 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네. 이미 경기부양책 자체는 엄청나게 강하게 네. 정부가 했어요. 뭐 8조 위안 경기부양책도 했고 금리도 낮췄고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정책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보다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는 시장이 그거를 100%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풀린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하.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보다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네. 내느냐. 이미 강한 정책들을 전 내놓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그러면은 그 효과를 지켜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중국 증시는 그걸 반영하면서 테크 주식 네. 비롯해서 먼저 또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중국은 그 장기간 못 올랐다고 하는 기저효과가 예. 한국이나 올해 한국과 중국 증시는 가격 자체 기저효과가 작동한 것 같고요. 뭐 경제는 그렇게 청신호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걸로 보기 힘듭니다.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까지 네.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개미스쿨 시간 이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7933님이 오늘 정답 주주총회도 맞춰주셨는데 와이프도 같이 정답을 보냅니다. 그래야지 커피 당첨 확률이 2배라고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사실 주식 투자하는 데도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예감은 내일도 여러분을 또 찾아뵈야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